누나,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와. 살려줘. 전화 너머로 들려온 동생의 마지막 절규. 병원 중환자실, 온몸에 멍이 들고 왼팔이 부러진 채 누워있는 동생. 민준의 손을 잡은 하진의 눈에서 차가운 눈물이 흐른다. 블라우스 아래 감춰진 총상 흉터,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녀는 이제 공무원도 교관도 아닌 오직 한 사람의 누나로 복수를 다짐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 지하철 아니면 편안한 집의 소파에서인가요? 잠시 댓글로 알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북파 공작원 출신 여성이 학교 폭력으로 쓰러진 남동생을 위해 벌이는 참교육과 정의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짙은 어둠이 내린 밤하늘에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윤아진은 아파트 창가에 기대어 바깥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10년 동안의 특수 임무 생활을 접고 1년 전부터 시작한 평범한 삶이 아직도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가슴 아래에 남은 총상 흉터는 종종 비가 올 때면 욱신거렸습니다. 마치 잊지 말라는 듯이 과거의 삶을, 그녀가 누구였는지를. 하진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민준이었습니다. 그녀의 17살배기 남동생이었죠. 시각이 늦은 걸 감안하면 의아한 전화였습니다. 민준아,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 기숙사 점호 시간 아니야? 그러나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민준의 평소 쾌활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떨리는 울음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누나. 민준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습니다.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와. 살려줘. 하진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계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지금 어디야? 누가 널 쫓고 있어? 옥상. 태극학교 기숙사 옥상. 그들이 올라오고 있어. 누나, 내가 못할 짓을 했나 봐. 그들의 비밀을 알아버렸어.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시간을 벌어, 알았지? 그때 전화 너머로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민준의 비명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하진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옷장에서 검은색 재킷을 꺼내 입고 서랍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한 시민이라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형 추적 장치, 섬광 포금기,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소형 권총.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것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공포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나오는 그 음색을. 비바람을 뚫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면서 하진은 민준과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누나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 15살이던 민준이 물었었습니다. 그날도 하진은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했잖아, 외교부 소속. 거짓말. 누나 가방에서 이걸 봤어. 민준이 작은 배지를 내밀었습니다. 북파 공작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 식별 표시였습니다. 하진은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디서 났어? 이건 장난감이야. 누나, 난 이미 다 알아. 국가안보국 특수요원이지? 북한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 난 바보가 아니야. 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국가 기밀이야, 민준아.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진짜야? 우와, 내 누나가 진짜 첩보원이라니. 나도 커서 누나처럼 될래. 하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이 길로 오면 안 돼. 약속해, 민준아. 민준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년 후 그는 태극 특수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겉으로는 국제영재학교였지만 실제로는 미래의 정보요원과 외교관을 양성하는 특별기관이었습니다. 민준아, 왜 그랬어? 내가 약속하라고 했잖아. 누나처럼 되고 싶었어. 나라를 지키는 사람. 영웅. 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웅 같은 건 없어, 민준아. 그저 임무와 희생뿐이야. 태극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하진은 이미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교문 앞에는 구급차와 경찰차가 서 있었고 교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재빨리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동생 윤민준이 여기 있어요. 한 교사가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윤하진 씨인가요? 죄송합니다. 윤민준 학생이 기숙사 옥상에서 추락했습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하진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하진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에 연결된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기와 멍으로 알아보기 힘들었고 왼팔은 깁스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김태연이 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윤하진 씨, 동생분의 상태가 상당히 위중합니다.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과 내상이 있습니다. 특히 머리 부상이 심각해서 현재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다행히 중추신경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살아날 수 있나요? 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주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부상들이 모두 추락으로 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진은 날카롭게 의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몸 곳곳에 오래된 멍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손목에는 결박 흔적도 있고요. 이건 학대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소지품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민준의 가방과 휴대폰을 건네받은 하진은 조용한 병원 로비 구석에 앉아 그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평범한 학용품들과 함께 바닥에 숨겨진 작은 USB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민준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함을 복구했을 때 하진은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열등생은 살 가치가 없다. 내일은 더 재미있는 거 준비했어. 기대해. 누구한테 말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누나까지 끝이야. 마지막으로 삭제된 사진들 중에는 민준의 멍든 몸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10여 명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군사훈련을 가장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간첩 새끼야. 너는 국가대표 자격이 없어. 탈락자는 알지? 어떻게 되는지. 하진은 가슴이 조여옴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하진은 병원 근처 호텔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서울 밤거리를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봤습니다. 8년 전 하진은 국가안보국 소속 북파 공작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코드명은 고스트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특수요원 세계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최고의 공작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평양에서 암호 해독사로 위장하여 북한의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고스트, 이 문서를 보게. 팀장 박영민이 작은 사무실에서 하진에게 문서 하나를 건넸습니다. 하진은 그 문서를 살펴보았고 즉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고위층과 북측의 비밀 거래라고요? 조용히 해.
이건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될 정보야. 그럼 왜 보여주신 거죠?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우리 함정에 빠진 것 같아. 그 다음 날 그들의 은신처는 북한 특수부대에게 습격당했고 팀원 5명 중 하진만이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왼쪽 어깨와 갈비뼈 아래에 총상을 입었지만 휴전선을 넘기까지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이동했습니다. 귀환 후 그녀는 공식적으로 작전 실패로 인한 팀원 전체 사망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특별히 보호되어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특수전 교관으로 일하다가 1년 전 완전히 은퇴하여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하진은 갑자기 목이 말라 미니바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녀는 지난 8년간 그 사건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 문서의 진위 여부, 그리고 그들이 누구에게 배신당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동생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진은 휴대폰을 다시 꺼내 민준이 찍은 영상을 주의 깊게 다시 보았습니다. 영상 속 학생들의 완장에는 초승달 모양의 문양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양을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비밀 문서에서 크레센트. 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하진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태극학교를 방문하여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진은 태극 특수학교를 찾았습니다. 교문에 도착하자 비상 상황 때문인지 보안이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민준의 보호자로서 쉽게 출입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웅장했습니다. 근대적인 건축물 속에 전통 한옥 요소를 가미한 디자인으로 마치 작은 대학 캠퍼스 같았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단정한 검은색 교복을 입고 있었고 군대처럼 정돈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진은 안내를 받아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교장 김진호는 6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지도와 여러 정부 기관에서 받은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윤하진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진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 학생의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하진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후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가 왜 옥상에서 뛰어내렸죠? 김진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민준 학생은 학업 성적은 우수했지만 최근 심리평가에서 불안 증세가 발견되었습니다. 상담교사의 보고에 따르면 과도한 경쟁 스트레스와 적응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살 시도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특수교육 환경에서는 간혹 발생합니다. 모든 학생이 이 강도 높은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진은 무표정하게 민준의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폭력의 증거로 보이는데요. 김진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은 10대들 사이에서 흔한 장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그럼 이건요? 하진이 민준이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진호는 영상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사 중인 사안입니다. 몇몇 학생들이 훈련 규정을 벗어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민준 학생의 사고를 직접 연관짓기는 어렵습니다. 영상 속 학생들의 완장에 있는 초승달 문양은 무엇인가요? 김진호의 눈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은 학생회 상임위원회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선발된 학생들이 학교 행사와 훈련 보조를 담당합니다. 하진은 이 설명이 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때였습니다.
민준의 소지품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방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윤 선생님께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하진이 교장실을 나오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교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하진 씨. 저는 민준이 담임인 윤소라입니다. 함께 기숙사로 가시죠. 기숙사로 가는 길에 하진은 윤소라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해 보였지만 하진은 그녀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군사훈련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일반 교사는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선생님, 민준이 학교 생활은 어땠나요? 민준이는 매우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암호학과 언어 분야에서 특출났죠.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위축된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나요? 윤소라가 주저하는 듯 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급생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강태성 학생과요. 강태성이요? 누굽니까? 3학년 학생회장입니다. 매우 우수한 학생이지만 좀 엄격한 면이 있죠. 그들이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하진은 주변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복도의 감시 카메라, 출입구의 생체인식 시스템,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경비원들. 이곳은 학교라기보다 군사시설에 가까웠습니다. 민준의 방은 2인실이었는데 룸메이트는 없었습니다. 방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하진은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민준이 개인 물품은 어디 있나요? 윤소라는 책상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몇 권의 교과서와 노트, 간단한 세면도구만 있었습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은요? 학교에서 지급한 태블릿은 아마 사고 당시 소지했을 거예요. 개인 전자기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진은 방 안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침대 프레임 아래쪽에서 작은 흠집을 발견했습니다. 손톱으로 살짝 당겨보자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는 얇은 노트 한 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진은 노트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윤소라가 물었습니다. 옥상으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사고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윤소라는 주저하는 듯 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옥상은 잠겨 있었고 경찰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소라는 교직원 카드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진은 옥상을 세심히 조사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옥상 난간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살을 막기 위한 설계였죠. 민준이 스스로 뛰어내리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난간 근처에서 작은 혈흔과 옷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옥상 문 근처의 감시 카메라가 파손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카메라는 언제부터 고장났나요? 윤소라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모르겠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진은 눈에 띄지 않게 혈흔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옥상 구석에 버려진 담배꽁초 몇 개도 집어 작은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학교를 떠나기 전 하진은 민준이 담임이 아닌 다른 교사들도 만나보려 했지만 갑자기 학교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진 씨. 이건 훈련 알람입니다. 모든 외부인은 즉시 학교를 떠나셔야 합니다. 윤소라가 말했습니다. 하진은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떠났지만 교문을 나서는 순간 한 학생이 그녀와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생이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진이 괜찮다고 대답하려는 순간 학생이 그녀의 손에 종이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차 안에서 하진은 쪽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윤하진 선배님, 제 이름은 서지안입니다. 민준 오빠의 친구예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밤 10시 학교 뒤 달빛 카페에서 만나요. 조심하세요.
하진은 우선 병원으로 돌아가 민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변화는 없었지만 담당 의사는 그의 뇌파에 약간의 활동이 감지되었다며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조용한 카페에 앉은 하진은 민준의 숨겨진 노트를 검토했습니다. 노트에는 암호화된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진은 특수 훈련을 받은 경험 덕분에 암호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메모는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9월 15일 오늘 우연히 크레센트 멤버들의 비밀 미팅을 목격했다. 그들은 군사 훈련을 넘어선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 9월 20일 교관실 컴퓨터를 몰래 확인했다. 크레센트는 단순한 학생 단체가 아니다. 국가안보국과 연결된 비밀 프로그램인 것 같다. 9월 25일 강태성이 나를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내가 무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10월 1일 크레센트 멤버들이 특별 임무에 투입되었다는 소문이 있다. 실제 작전에 학생들을 활용한다면 이건 불법이 아닌가. 10월 5일 누나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 중이다. 하지만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 마지막 메모는 어제 날짜였습니다. 10월 10일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 USB에 복사해 두었다. 이건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국가적 음모다. 누나에게 연락해야 한다. 하진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 위험에 처한 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위험한 비밀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진은 서지안과의 만남을 위해 달빛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하진은 일부러 일찍 도착하여 주변을 살폈습니다. 미행이나 감시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10시에 서지안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16살 정도로 보이는 날씬한 소녀였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며 하진이 앉아있는 구석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윤하진 선배님.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민준 오빠가 항상 선배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서지안 학생, 민준에 대해 뭘 알고 있죠? 지안은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가 사고를 당한 건 자살이 아니에요. 그를 옥상으로 데려간 건 크레센트 멤버들이었어요. 하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크레센트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지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크레센트는 태극학교 내 비밀 엘리트 조직이에요. 매년 각 학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특별 훈련을 받고 특권을 누리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들의 활동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학생 리더가 아니에요. 실제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국내외에서요.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었지만 이제는 지안이 말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폭력적인 임무도 수행한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죠? 저도 크레센트 후보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테스트에서 탈락했죠. 제가 살아있는 표적을 공격하길 거부했거든요. 하진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표적이라고요? 무슨 뜻이죠? 최종 테스트는 북한 탈북자 중 이중 스파이로 의심되는 사람을 신문하는 거였어요. 실제 사람을요. 저는 거부했고 곧바로 탈락했죠. 민준 오빠도 같은 테스트에서 거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하진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과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지안, 크레센트 리더는 누구죠? 강태성이라는 학생인가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는 올해 리더예요. 하지만 진짜 권력은 교장 선생님과 몇몇 교관들에게 있어요. 특히 류 교관이요. 류 교관이요? 류정환 교관이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는 크레센트의 실질적인 지휘관이에요. 하진의 머릿속에 갑자기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류정환. 8년 전 북한에서의 임무 때 본부에서 그들을 지원했던 작전 책임자 이름이었습니다. 지안, 민준이 크레센트에 대해 무슨 정보를 발견했는지 알아요? 지안이 주변을 다시 살피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가 교관실 컴퓨터에서 파일들을 복사했어요. 그 파일에는 크레센트가 수행한 불법 작전 기록이 있대요. 국내 정치인 감시, 해외에서의 은밀한 작전들. 심지어 암살 훈련까지요. 그 파일은 어디 있죠? 민준 오빠가 USB에 복사했다고 했어요. 아마 그의 소지품 중에 있을 거예요. 하진은 병원에서 받은 민준의 소지품 중에 USB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 갑자기 카페 창밖에서 검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지안, 누구에게 우리 만남에 대해 말했어요?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맹세해요. 하진은 즉시 경계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녀는 지안의 손을 잡고 카페 뒷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그들이 뒷골목으로 나오자마자 검은 교복을 입은 세 학생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윤하진 선배님 그리고 서지안. 밤늦게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흥미롭네요. 완장의 초승달 문양이 있는 학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강태성이군요. 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전설의 고스트 윤하진이시군요. 꽤 유명하시더군요. 우리 세계에서는. 태성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진은 지안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경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뭘 원하나요? 단순합니다. 서지안을 데려가고 선배님께는 이 일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태성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선배님, 조언 하나 드릴게요. 이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선배님의 과거도 깨끗하지 않잖아요. 평양에서의 작전 실패, 동료들의 죽음. 그 모든 것이 다시 조사될 수도 있어요. 하진은 충격을 받았지만 표정을 감추었습니다. 그녀의 비밀 임무에 대한 정보는 극소수만 알고 있었습니다. 내 과거를 어떻게 알지? 하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성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스트. 선배님이 발견한 그 비밀 문서들도요. 그리고 선배님의 동생도 같은 문서를 발견했죠. 유전인가요? 아니면 그저 운이 나쁜 건가요? 하진은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된다고 느꼈습니다. 8년 전 자신이 발견한 문서와 민준이 발견한 USB의 내용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태성이 손짓하자 다른 두 학생이 서지안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서지안, 너는 우리와 함께 가야 해. 학교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될 거야. 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빠르게 움직여 태성의 팔을 잡아 벽에 밀쳤습니다. 학생들을 위협하는 건 여기까지야. 태성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비웃었습니다. 정말요? 선배님, 우리가 얼마나 훈련받았는지 모르시나요? 그 순간 하진은 등 뒤에서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켜섰고 한 학생의 발차기가 빗나갔습니다. 오랜 특수 훈련 경험으로 하진은 3명의 학생을 상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는 것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전문 요원 수준이었습니다. 짧은 교전 끝에 하진은 3 학생 모두를 제압했습니다. 태성이 바닥에 쓰러진 채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선배님. 당신은 이미 표적이 되었어요. 우리는 언제든 당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진은 지안의 손을 잡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하진의 차로 달려가 재빨리 그곳을 떠났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저들을 그렇게 쉽게 제압하셨어요?
지안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긴 이야기야. 하진이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지안, 넌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저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가면 바로 찾을 거예요. 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 지인 중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당분간 그곳에 머물러. 하진은 과거 북파 공작원 시절 동료였던 박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현재 사설 보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지안을 안전하게 보낸 후 하진은 병원으로 돌아가 민준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민준의 소지품에서 찾은 USB를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진은 안전한 장소에서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크레센트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파일에는 태극 학교와 국가안보국의 비밀 협력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크레센트는 10년 전 시작된 초특수 요원 양성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법적 규제와 윤리적 한계를 벗어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림자 요원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 이 프로그램이 새벽별 작전이라는 이름의 계획을 위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어 완전히 해독할 수 없었지만 하진은 남북 밀거래, 고위층 거래, 이중 스파이 등의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8년 전 하진이 북한에서 발견한 그 문서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남북한 고위층 간의 비밀 거래,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이중 스파이들의 활동.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문서 말미에 첨부된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8년 전 하진의 북한 임무 팀원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거 완료 표시가 있었고 하진의 사진만이 실패, 재시도 필요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처음부터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진과 그녀의 팀이 그 비밀 문서를 발견하도록 의도적으로 노출시켰고 그 후 모두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준이 같은 비밀을 발견했고 같은 운명에 처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진은 이 모든 정보를 누구에게 믿고 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경찰? 그들이 이런 국가 안보 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있을까요? 언론? 그들이 이 정도의 폭발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을까요? 그녀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병원이었습니다. 윤하진 씨, 큰일 났습니다. 누군가 민준 환자의 병실에 침입했어요. 지금 의식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진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민준의 병실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정맥 주사에 이상한 물질을 주입한 것 같아요. 독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진은 병실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상에는 태극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이 간호사로 위장해 민준의 주사에 무언가를 주입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진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비공개 번호였습니다. 윤하진 씨, 교장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당신 동생이 또 사고를 당했군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 일에 개입하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진은 분노로 떨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에게 손대지 마세요. 당신들이 원하는 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당신과 당신이 가진 모든 증거입니다. 내일 오전 9시 학교로 오세요. 혼자서. 그리고 모든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동생은 살려드리겠습니다. 하진은 전화를 끊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독성 물질이 제거되고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규칙 내에서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고스트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진은 과거 공작원 시절의 연결망을 통해 필요한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저녁 무렵 그녀는 서울 외곽의 낡은 창고에서 오래된 동료 박준혁과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사설 보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과거 그들이 함께 북한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시절의 인연은 여전했습니다. 이것들이 내가 원했던 거야. 준혁이 검은색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소형 녹음기, 추적 장치, 무선 해킹 도구, 비살상 무기. 그리고 이건 최신형 열감지 감시 장비야. 군사용이라 민간인에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들이지. 하진은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빚졌네. 빚은 무슨. 넌 내 목숨을 여러 번 구해줬잖아. 준혁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뭐에 필요한 건지. 정말 크레센트를 상대하려는 거야? 하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어? 준혁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문만 들었어. 최고 기밀 중에 기밀이라고. 북한 공작원 출신인 내게도 접근 권한이 없을 정도로 깊숙이 숨겨진 프로젝트지. 동생이 그들 때문에 다쳤어, 준혁아. 그들은 우리 모두를 속였어. 준혁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 하진아. 그들은 우리가 알던 적과는 달라. 그들은 정부 내부에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어. 하진은 장비를 챙기며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USB의 내용을 암호화하여 3개의 다른 위치에 보관했습니다. 하나는 박준혁에게, 하나는 특수 암호화된 보안 이메일 계정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녀가 신뢰하는 옛 동료인 정보부 요원 김하나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준혁이 건네준 특수 태블릿을 켜고 자동 타이머를 설정했습니다. 사흘 내에 그녀가 특정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주요 언론사와 인권단체에 공개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사흘 안에 연락하지 않으면 알아. 내가 모든 걸 처리할게. 내 동생도 보호하마. 하진은 마지막으로 검은 전술복으로 갈아입고 얼굴에는 특수 위장용 페인트를 발랐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8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고스트로 알려졌던 시절, 그녀는 그림자처럼 적진의 침투에 임무를 수행했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스트가 되자. 밤이 깊어질 무렵 하진은 태극학교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학교는 서울 외곽의 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일반 주택가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CCTV와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지만 하진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열 감지 장비로 주변을 스캔했습니다. 경비원 셋이 정문을 지키고 있었고 2명이 학교 둘레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준혁이 제공한 학교 설계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하 배수로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진은 학교 뒤편 울타리를 향해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열 감지 장비를 통해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며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순찰 경비원이 지나간 직후 그녀는 재빨리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학교 뒤편 숲에 도착한 하진은 설계도에 표시된 배수로 입구를 찾았습니다. 녹슨 쇠창살이 입구를 막고 있었지만 그녀는 특수 도구로 쉽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배수로 내부는 축축하고 좁았습니다. 하진은 헤드램프를 켜고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설계도에 따르면 이 배수로는 학교 지하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기어간 후 하진은 내부로 향하는 출구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소형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출구 너머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지하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배수로 덮개를 열고 지하실로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학교의 보일러실이었습니다. 낡은 파이프와 기계들 사이로 그녀는 숨을 곳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제공한 학교 내부 감시 시스템 해킹 도구를 꺼냈습니다. 하진은 근처 전기 패널을 열고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이 장치는 특정 구역의 CCTV에 루프 영상을 전송해 그녀가 감지되지 않도록 해줄 것입니다. 루프 설정 완료. 하진이 작은 태블릿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30분 동안 1층과 2층 복도 카메라가 무력화됐어. 이제 그녀는 자유롭게 학교 내부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적 감시는 피해야 했습니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지하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학교는 밤중이라 대부분의 조명이 꺼져 있었습니다. 하진은 벽에 바짝 붙어 이동하며 모서리마다 신중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류정환 교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 덕분에 하진은 류정환의 사무실이 2층 동쪽 끝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통해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중 순간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은 재빨리 근처 교실 문을 열고 안으로 숨었습니다. 문 틈새로 밖을 살피자 한 경비원이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경비원이 지나간 후 하진은 다시 복도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류정환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문에 디지털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진은 가방에서 소형 해킹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 장치는 특수 알고리즘을 통해 대부분의 디지털 잠금 장치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치를 잠금 장치에 연결하고 작동시켰습니다. 30초. 하진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장치의 화면에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잠금 장치가 해제된 것입니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류정환의 사무실은 군대식으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러 국가기관의 표창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진은 먼저 방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도청 장치나 추가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장 틈에 숨겨진 작은 카메라를 발견했고 재빨리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런 걸 사무실에 숨겨놓다니 보통 사람은 아니군. 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한 하진은 류정환의 컴퓨터를 해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제공한 특수 USB 드라이브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밝아지자 하진은 파일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센트, 태극, 새벽별 등의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하진이 생각했습니다. 분명 여기 있어야 할 텐데. 그녀는 숨겨진 폴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하진은 흑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특수 해독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지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진은 류정환의 책상 서랍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서류들이었지만 마지막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진은 작은 금속 도구로 잠금 장치를 따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은 즉시 동작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가 사무실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재빨리 컴퓨터의 화면을 끄고 책상 밑으로 숨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갔지만 하진이 안에서 잠가둔 상태였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열쇠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은 긴장된 순간을 버텨냈습니다. 몇 초 후 밖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고
발자국 소리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하진은 다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서랍 잠금 장치가 열렸고 그 안에는 오래된 파일 폴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스트 작전. 하진이 폴더에 적힌 제목을 작은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녀의 코드명이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8년 전 하진의 북한 임무에 관한 모든 정보였습니다. 임무 계획, 팀원 정보, 그리고 함정이었다는 증거. 문서에 따르면 하진과 그녀의 팀은 처음부터 희생양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북한과 남한의 특정 고위층이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를 발견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되었고 그 후 모두 제거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컴퓨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해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흑조 프로젝트 폴더를 열었습니다. 하진은 재빨리 컴퓨터로 돌아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충격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크레센트는 단순한 학생 조직이 아니라 새벽별 작전이라는 대규모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남북한 고위층의 비밀 협약에 따라 특정 인물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통합 정부를 수립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준이 태극학교에 입학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민준을 선발했고 그를 통해 하진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진이 과거의 기억을 되찾고 진실을 알게 될 경우를 대비한 보험 정책이었습니다. 하진은 모든 파일을 USB 드라이브에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분노와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하진은 어두운 교실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나와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조용히 이동하던 중 하진은 소리가 나는 교실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니 강태성과 몇몇 크레센트 멤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새벽별 작전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목표물을 감시하고 필요시 제거하는 것입니다. 태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우린 아직 학생이야. 다른 학생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린 학생이 아니야. 우린 크레센트야. 국가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는 특수 요원이지. 태성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임무가 성공하면 우리는 정식 요원으로 인정받게 될 거야.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하진이 학교에 와서 조사하고 있어. 그녀가 진실을 알아내면. 태성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에겐 그녀의 아킬레스건이 있어. 그녀의 동생 민준이 있으니까.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녀를 막을 수 있을까? 들리는 바로는 그녀는 전설적인 요원이었다던데. 괜찮아, 태성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녀만큼 훈련받았어. 게다가 새벽별 작전이 내일 시작돼. 그때면 이미 늦을 거야. 하진은 이 대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내일이라는 단어를 되새겼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하진은 교실에 들어가 그들이 남긴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새벽별 작전 대상 목록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고 몇몇 정치인과 기업인 그리고 언론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진은 이 목록을 재빨리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목록을 자세히 보니 그 중에는 하진이 알고 있는 몇몇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현직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유명 기업인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북한 고위 인사들의 이름도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남북한 모두의 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진은 신중하게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류정환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USB 복사가 완료되었고 그녀는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태극학교의 궁극적인 책임자인 김진호 교장이 이 모든 일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교장실의 보안은 류정환의 사무실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하진은 더 고급 해킹 도구를 사용해야 했고 문을 여는데 거의 1분이 걸렸습니다. 교장실 내부는 럭셔리했습니다. 고급 가구들과 예술 작품들로 꾸며져 있었고 넓은 창문에서는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진은 먼저 교장의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만 놀랍게도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파일과 프로그램이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이상하네. 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교장실을 더 자세히 살폈고 벽에 걸린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금고를 열기 위한 도구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교장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고 그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암호화된 메모들이 가득했지만 한 페이지에는 명확한 날짜와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5시 인천 항창고 17번. 하진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새벽별 작전과 관련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교장실을 나서려던 찰나 책상 위에 전화기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몇 번의 벨소리 후 자동 응답 시스템이 켜졌습니다. 김 교장님, 류정환입니다. 교장실에 침입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누군가가 교장님 컴퓨터에 접근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바로 보안팀을 보내겠습니다. 하진은 이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교장실을 빠져나와 복도로 나섰습니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팀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그녀는 원래 계획했던 탈출 경로로 향했지만 그쪽 방향에서도 보안 요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갇혀 있었습니다. 하진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옥상으로 탈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상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옥상에 도착했을 때 하진은 학교 전체가 경계 태세에 돌입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운동장과 주변 길가에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었고 수색조가 건물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옥상 가장자리로 가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학교 남쪽으로는 울창한 숲이 있었고 그 너머로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옥상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은 재빨리 옥상의 설비 장치 뒤로 숨었습니다. 여기 어디에 있을 거야? 모든 출구가 봉쇄됐으니. 보안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연막탄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연막탄을 던져 옥상을 연기로 가득 채웠고 혼란을 틈타 옥상 난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특수 와이어를 고정하고 건물 외벽을 따라 빠르게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3층 높이라 위험했지만 특수 훈련을 받은 하진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상에 도착한 하진은 즉시 숲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녀 뒤로 보안 요원들의 외침이 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간 후 하진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가지고 있었고 다행히 부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알아낸 정보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태극학교와 크레센트는 단순한 학교 폭력 집단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비밀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내일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진은 계속해서 숲을 통과해 학교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다음 행동 계획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를 누구에게 믿고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민준을 보호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새벽별 작전을 막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학교에서 충분히 멀어진 후 하진은 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혁아, 나야.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새벽별 작전이라는 게 있어. 내일 시작될 예정이야. 새벽별 작전? 처음 듣는 이름인데. 남북한 통합 비밀 공작이야. 특정 인물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들려는 계획이야. 준혁아, 우리가 막아야 해.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하진은 안전한 만남 장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숲을 빠져나와 미리 준비해둔 오토바이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있던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하진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하진,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우리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습니다. 크레센트. 하진은 주변을 경계하며 살폈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은 내부 정보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일까? 그때 그녀의 귀에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오토바이가 아니라 더 강력한 오토바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곧 한 대의 검은 오토바이가 나타났고 그 위에는 검은 헬멧을 쓴 라이더가 타고 있었습니다.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멈추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하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하나? 그녀의 과거 동료 중 하나였던 김하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야, 하진아. 내가 도와주러 왔어. 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연락한 적도 없는데. 준혁이가 연락했어. 내가 크레센트를 조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뒤를 밟았지. 하진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연락했다고? 그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처음 말한 건 방금 전인데. 하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건. 하진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내부 정보원, 그것은 바로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이 크레센트의 일원이었구나. 하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아, 내가 이해해야 해. 우린 모두 더 큰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어. 새벽별 작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거야. 하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도 그들 편이었어? 하나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진아, 우리와 함께해. 내 재능은 소중해. 우리는 내가 필요해. 하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결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아. 하나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선택권이 없겠네. 하나가 재킷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할 때 하진은 이미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섬광 포금기였습니다. 강렬한 빛과 소음이 숲속을 가득 채웠고 하나는 일시적으로 시각과 청각을 잃었습니다. 하진은 혼란을 틈타 하나의 오토바이를 탈취했습니다. 하진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계획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준혁과 하나가 배신자라면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으로 옛 상관인 강민석 부장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하진은 강민석의 개인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한강 근처의 고급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하진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강민석은 이미 누군가와 대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 밖에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장님. 새벽별 작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 그리고 윤아진은 강민석이 물었습니다.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증거는 제한적입니다.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방심하지 마. 그녀는 예상보다 위험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 그녀를 찾아. 하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민석도 새벽별 작전의 일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윤아진 씨? 정말 다행입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윤민준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이 깨어났다니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크레센트가 민준을 노릴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강민석의 사무실을 빠져나온 하진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하기 전에 그녀는 추격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SUV 3대가 그녀의 오토바이를 뒤쫓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하는 하진은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온갖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일방통행로, 계단. 그녀는 오토바이를 능숙하게 조종하며 위험한 경로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추격자들은 집요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하진의 오토바이와 나란히 달리며 차량 문을 열어 그녀를 치려 했습니다. 하진은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오토바이를 최고 속도로 한강 다리를 향해 몰았습니다. 다리 중간에 이르자 그녀는 갑자기 오토바이를 멈추고 난간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추격자들이 당황하여 차를 세우는 동안 하진은 망설임 없이 한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과거 특수훈련 시절 그녀는 이런 상황을 위한 생존 기술을 익혔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에서도 하진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물속에서 일정 거리를 이동한 후 강가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축축한 옷을 입은 채로 하진은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크레센트와 새벽별 작전의 주모자들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려 할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하진은 후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의 병실로 가는 길,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강민석과 그의 부하들이 이미 병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병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화재 경보를 작동시키는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보가 울리자 병원은 혼란에 빠졌고 의료진과 환자들이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하진은 의사 가운을 훔쳐 입고 민준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강민석의 부하 중 한 명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 누구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하진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그 순간 강민석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윤아진 여기 있었군. 하진은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부장님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새벽별 작전, 크레센트, 그리고 당신의 역할까지. 강민석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가? 이미 모든 출구는 봉쇄됐어. 넌 이길 수 없어, 하진아. 바로 그때 병원 경보가 멈추고 스피커에서 알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모든 직원과 환자들은 정상 활동을 재개하세요. 하진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강민석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증거를 내놓게. 이 일은 국가 차원에서 조용히 처리될 문제야.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들이 민준을 해쳤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국가안보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용당하고 있어요. 강민석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8년 전에도 버려졌던 거야.
항상 원칙만 따르니까. 하진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강민석도 이 비밀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부장님도 함께했던 거군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하진아. 때로는 더 큰 선을 위해 일부 희생이 필요한 법이야. 하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선이라면 그건 결코 선이 아닙니다. 그 순간 하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윤하진 씨,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민준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진의 눈에 희망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강민석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부장님. 제 동생이 깨어났어요. 하진의 눈에 희망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강민석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부장님. 제 동생이 깨어났어요. 강민석과 그의 부하들이 하진을 막으려 했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여러 대의 경찰차가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강민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지안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모든 증거를 경찰에 보냈어요, 선배님. 민준 오빠의 부탁대로요. 하진은 놀랐습니다. 민준의 부탁? 그가 의식이 없었잖아. 지안은 설명했습니다. 민준 오빠는 사고 전에 저에게 USB 복사본을 맡겼어요. 그리고 만약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했죠. 하진은 혼란스러웠지만 경찰의 도착으로 강민석과 그의 부하들은 잠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진은 그 혼란을 틈타 지안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병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약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누나, 내가 봤어. 전부. 하진은 눈물을 참으며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정말 다행이야. 내가 봤다는 건 무슨 말이야? 민준이 약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크레센트가 뭔지, 누나가 왜 표적이 됐는지, 내가 왜 태극학교에 들어가게 됐는지. 하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처음엔 몰랐어.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고 모든 것을 알게 됐어. 민주는 자신이 태극학교의 비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가 발각되었고 그들이 자신을 해치기 전에 모든 증거를 복사해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옥상에서 추락한 것은 자살 시도가 아니라 크레센트 멤버들의 공격을 피하다 벌어진 사고였던 것입니다. 나는 지안에게 USB 복사본을 맡겼어. 그리고 내가 의식을 잃더라도 일주일 후에 모든 증거를 공개하라고 지시했지. 하진은 민준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를 닮았나 보지.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무장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그들 뒤에는 국가정보원 배지를 단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윤하진 씨, 윤민준 군. 저는 국가정보원 특별수사팀장 서지영입니다. 두 분의 안전을 보장하러 왔습니다. 하진은 경계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서지영은 하진에게 익숙한 이름의 코드명을 말했습니다. 저는 미스트 작전의 생존자입니다. 8년 전 당신과 같은 팀에 있었죠, 고스트. 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망했다고. 당신은 누구죠? 저는 당시 통신 담당이었던 이미경입니다. 저도 당신처럼 가까스로 탈출했고 다른 신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음모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국정원 내부에서 비밀리에 수사해왔습니다. 하진은 혼란스러웠지만 이미경이 알려준 세부 사항들은 오직 당시 팀원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미경, 정말 너였어? 네, 하진 언니.
언니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미경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몇 달 전부터 새벽별 작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비밀리에 수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에서 크레센트 관련자들을 체포하는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그때 병실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태극학교 관계자들과 국가안보국 고위 인사들의 대대적인 체포 소식이었습니다. 국가 전복 음모, 남북 비밀 공작, 미성년자 불법 동원 등의 키워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직감은 여전히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서지영 팀장님,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새벽별 작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요? 서지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남북한 고위층 간의 비밀 통합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평화 통일이 아니라 양측의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유지한 채 통합하는 계획이었죠. 그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장애물로 제거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학생들을 훈련시켰군요. 법적 책임이 적은 미성년자들을.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진은 지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병실 구석에 서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진은 즉시 경계했습니다. 지안, 괜찮아? 지안은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지영을 향해 겨눴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들이 반사적으로 무기를 꺼내려 했지만 지안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건 독가스 주사기예요. 쏘면 이 방 안에 모두가 죽습니다. 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안, 너는 누구야? 지안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저는 크레센트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훈련받았어요. 서지영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나요? 간단해요. 모든 체포를 중단하고 증거를 파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안이 민준을 향해 무기를 겨누었습니다. 하진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안,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은 윤하진 선배님, 당신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단순한 학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큰 목적을 위해 훈련받았어요. 새로운 통일 한국을 위해. 하진은 천천히 지안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도 알아, 지안아. 나도 한때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 국가를 위해, 더 큰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그 목적이 정말 옳은 건지 한 번이라도 의심해 봤어? 지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은 약함이에요. 아니, 지안아. 의심은 인간의 가장 큰 강점이야. 맹목적인 복종이야말로 진정한 약함이지. 하진이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가 크레센트에서 배운 것들이 전부가 아니야. 그들이 너를 이용했어, 지안아. 어린 너를 무기로 만들었어.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버리면 나는 뭐가 돼요? 난 크레센트 외엔 아무것도 몰라요. 넌 그저 16살 소녀야, 지안아.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 진짜 너를 찾을 시간이 있어. 지안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무기를 내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서지영의 팀이 재빨리 지안을 안전하게 제압했습니다. 하진은 지안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지안아. 이제 다 끝났어. 다음 주 동안 크레센트 스캔들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국정원의 대대적인 수사로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체포되었고 태극학교는 폐쇄되었습니다. 류정환과 강민석을 비롯한 음모의 주모자들은 국가 전복 시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진과 민주는 중요 증인으로서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하진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적 폭력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이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도록 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민준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이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고등학교에 전학했고 평범한 학생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진은 국정원 특별수사팀의 제안을 받아 학교 폭력과 아동 착취를 전문으로 다루는 특별수사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기술은 이제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쓰이게 되었습니다. 크레센트의 피해자였던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었습니다. 지안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심리치료와 교육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안은 특별히 하진의 보호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진과 이미경은 8년 전 희생된 동료들을 위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마침내 정의로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두 사람은 위안을 찾았습니다. 1년 후 하진과 민주는 크레센트의 아이들이라는 지원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는 학교폭력 피해자들과 불법적인 훈련으로 고통받은 아이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설립 기념식에서 민주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스템의 피해자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해자였지만 그들 역시 더 큰 시스템의 피해자였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정의가 됩니다. 하진은 동생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 동생이 아니라 용기 있는 진실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립 기념식을 마치고 하진은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크레센트는 하나의 학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고스트.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메시지 아래에는 또 다른 비밀 학교의 위치와 정보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하진은 이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미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하진 언니. 나도 이번엔 함께 하겠어. 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단순히 아이들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시스템 자체가 아이들을 이용하고 해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민준 같은 아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용기 있는 한마디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